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건설이나 건설기계도 그렇지만 각종 이제 FLNG 분야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이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가지고 뭐 철강들,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전쟁이 종전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이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종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장인 이창대 대표님 모시고 코스피가 이제 7,500시대에 도달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들어오시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다들 웃상이고 그리고 다 전고점 막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손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한편에서는 또 이제 걱정도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코스피 7,000 돌파가 아니라 이제 7,500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 국면이라고 보시는지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다들 이제 웃상이라고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온도차가 갈리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증시를 많이 끌어올린 게 코스피 위주였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의 이제 우량주들이 많이 이제 가주다 보니까 그거 없는 사람들. 네, 또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진입은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오히려 뭐 횡보하거나 뭐 생각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좀 뭐 짤로도 막 돌아다니던데, 공부해서 막 엄청 종목 발굴하신 분보다 그냥 무지성으로 우리나라 1등 기업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면 되지.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신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다. 예,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뭐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지수가 올라갈 때 뭐 물론 이제 뭐 반도체가 많이 끌고 가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도 꽤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전반적으로 건설주도 막 엄청 오르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그걸 피해간 사람들도 많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참 어려울 수는 있는데 반대로 지수 투자한 것보다 못한 분들도 뭐 있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포모가 또 이제 강력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란 전쟁 때 한번 막 17만 원 무너지고 막 80만 원 갔는데 지금 뭐 27만 원 막 1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그쵸.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타점은 좀 지나가긴 했어요. 또 4월 중순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저는 사도 된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정고점을 아예 막 돌파하는 지점이라 뭐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도 그렇고 여기 부인감 채널 나와서도 예전에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0배는 갈 수 있다. 뭐 삼성전자는 5배, SK하이닉스는 10배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말도 안 된다, 완전 사기꾼이다, 무슨 근거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무조건 10배 갑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왜 10배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이익 구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볼 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익 구조가 중요하잖아요. 사업이나 이제 법인을 운영할 때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올라가는 아주 정석적인 이런 성장도 중요한데, 매출 대비 이익이 많이 남는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 이게 이제 같이 올라가주는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75%, 60%대가 지금 SK하이닉스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뭐 최고의 기업이죠. 이 영업이익률은 나올 수 없는 거죠.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어지간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정도 마진율에 PER이 10배가 안 되는 기업은 더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30배 정도 나오는 기업이 일반적이고 20배도 진짜 와 70%대 60%대인데 20배 PER이 나와? 진짜 싸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5배 정도, 그리고 선행으로 보면 이제 뭐 3배도 보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몇 배가 올라가도 이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부익남 초반에 나왔을 때 뭐 한 50만 원, 40만 원 이랬을 때 같은데, 그때 10배 본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10배면 한 400만 원, 500만 원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160만 원, 170만 원 막 넘어가니까 저는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처음에 뭐 200만 원 얘기 나올 때도 그것도 터무니없다 그랬었거든요. 100만 원일 때. 근데 이제 거의 200만 원 가까워지니까 또 230만 원을 목표가가 올라가고, 또 근처 가니까 이제 뭐 어디선 300만 원 얘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올라가면
목표가는 결국 상향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진입해도 되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 사실 이게 몇 배를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지 몇 배를 간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볼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증시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SK하이닉스는 300만 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럼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네. 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300만 원을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위험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좀 제안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뭐 AI 인프라 쪽이 워낙에 다 신고가예요. 전부 다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전력 인프라도 네.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잖아요. 이러한 식의 투자 전략을 짜실 때는 AI가 지금 바람이 한번 쓱 불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입니다. 통신주도 신고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주들도 피지컬 네. AI로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어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직 못 갔어요. 근데 뭐 못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여태까지. 왜냐하면 이제 AI 산업을 확장해가지고 활성화시킬 것이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에 돈을 이제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투입만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회수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투자만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전반적으로 안 네. 좋고 뭐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거든요. 뭐 인투이트,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팔란티어 다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유독 괜찮은 거 이제 대장주라고 제가 이제 평가했던 게 알파벳이고 2등주로 평가했던 게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그 두 기업들은 최근에 신고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도대체 다른 소프트웨어랑 무엇이 다르냐? 일단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정복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뭐 잘 많은 우리 뭐 여기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알파벳은 저는 지구를 정복한 플랫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구글의 이제 실적 자체도 여전히 너무나도 좋게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쏟아붓고 있지만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뭐 오라클만 하더라도 현금 흐름 너무 안 좋다라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미래를 내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갖고 가자 이런 투자자들이 있는데 알파벳은 투자도 천문학적으로 하는데 여전히 재무는 괜찮다라는 거죠.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미국의 앞서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동시에 같이 좀 해칭 전략으로서 담으면 지금은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 쪽이 너무 잘 가니까 하드웨어가 영원할 것 같지만 당연히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지점에 가면 또 꺾이는 순간이 올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결국엔 소프트웨어로 돈이 넘어갈 거란 말이죠. 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영원히 안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거를 AI 산업이 확대될 것 같으니까 데이터 센터 왕창 짓고 이제 난 망했어 도산 끝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네. 어느 지점에 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화 모델로 이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말 그대로 하드웨어 쪽에서 돈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지금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이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지점에 가면 넘어갈 거니 지금부터 잘 가고 있는 하드웨어를 담되 소프트웨어도 미리 같이 좀 담는 전략으로 보시면 저는 하드웨어가 꺾일 때 이제 또 소프트웨어가 다시 올라가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 말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 상승이 너무 좀 급했으니까 좀 조정도 올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거지. 네. 길게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뭐 한 1.5배, 뭐 많으면 한 2배 가까이도 여유가 있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이제 뒷부분만 들으면 굳이 뭐하러 절로 가지? 그냥 우선 여기다가 넣어놓자라는 그렇죠. 생각에 지금 아마 반대로 그런 생각들이시니까 이렇게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들어가면 어쨌든 기술적 한번 그 조정이 올 수도 있을까요? 뭐 어쨌든 뭐 그럴 확률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 빨리 올랐어.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올라간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세린메이다 해서 5월은 네. 항상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는 솔직히 그런 뭐 세린메이다 이런 거는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그래봤자 또 이번에 상승 흐름 좋으면은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세린메이다 이런 말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의미를 두는 거는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걸 좀 크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리 추종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어서 여기 부익남 채널에 네.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무슨
그림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뭐 앙드레 코스텔라니 얘기하면서 산책하는 게 이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금리 추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부동산 쪽도 아시니까 투자에서 금리가 중요한 건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번에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나서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는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는지 아니면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시장이 한번 흔들릴지 아니면 더 치고 갈지가 또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번 쭉 시장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한번 딱 이제 턱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더 도약하느냐 쉬었다 가느냐는 이제 연준 의장, 차기 그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이제 발언을 해주는지에 따라 갈릴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뭐 물론 이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이사로 남는다라고는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의장이 바뀌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라 그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연준 의장이 이제 또 바뀔 거니까 큰 액션은 없었거든요. 전쟁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액션을 새롭게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또 취한다라고 하면 방향성 자체가 또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금리 인상을 시사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빨리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아, 금리 인상의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오면. 네. 그게 어쨌든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 지금 너무 분위기 타서 막 전재산 넣고 하는 거는 좀 불안하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막 바뀌기 직전이니까. 네. 그 전쟁 이슈는 어쨌든 지금 좀 사라진 건가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란 전쟁 뭐 난 거를 완전 무시하는 듯한 지금 주가 그렇죠. 상승인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솔직히 이제 제가 항상 뭐 TV 방송이나 이런 이제 뭐 대형 채널이나 나와서도 얘기할 때 조심스러운 게요. 이런 뭐 전쟁이나 관세 이런 거를 솔직히 제 개인 속마음은 그냥 무시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솔직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엄청 큰 이벤트고 실제로 시장을 많이 흔들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거는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좋은 기업을 매수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결과물도 보지 못했는데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던져버린다? 이거는 저는 계속 좀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오히려 좀 아직 꽃을 못 피웠는데도 조금 던져야 될 것 같다,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더 안 좋은 시그널은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더 안 좋게 보고요. 관세, 전쟁 이거보다 금리 인상을 더 큰 악재로 봅니다. 근데 관세나 아니면은 뭐 전쟁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될 정도의 파괴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으면은 쉽사리 이제 증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는 무너뜨리거나 조정을 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제 반대급부로 꺾여져 내려가게 만들긴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란 전쟁도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진짜 우리가 막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상식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앵커링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딜을 할 때도 이쪽에다가 이제 기준점을 갖다 놓으면은 아예 확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면 그쪽이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완화해가지고 절충안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이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앵커링 효과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말을 굉장히 세게 하고 점점 완화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외교 전략을 취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도 큰 맥락에서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사실 미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스를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봉쇄를 취하니까 지금 숙제검사 맞는 입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협상 전략, 우리 이렇게 그러면은 협상에서 화해하는 거 어때? 라고 가져오면 다시 써와. 계속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안하긴 한데 이런 거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안정 국면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관세 때도 비슷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전쟁 모멘텀은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전쟁 무시해도 됩니다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이상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그 정도 급의 이제 전쟁이 더 크게 심화되지 않는 한 전쟁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는 미국이란 전쟁은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전쟁이 뭐 합의가 되든 뭐 어쨌든 종전이든 뭐 이제 정리가 되면 한국 주식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수혜주들이 좀 많을까요? 수혜주들도 그렇고 일단 전쟁 모멘텀으로 원래는 이만큼 올라갔었어야 되는 건데 좀 덜 올라간 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섹터가 한번 좀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트럼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에너지 인프라 때문에 계속 전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해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러우 전
전쟁에서 화해를 해주는 입장, 중간다리 역할을 할 때도 에너지 인프라 그 개발 우선권을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때도 너희 노후화되어 있다, 우리가 가서 개발해주겠다. 그 다음에 미국-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게, 거봐라 지금 중동에만 그 원유를 의존하니까, 이런 에너지를 의존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애초에 내가 알래스카 프로젝트 하자고 했잖아, 한국, 일본. 왜 말 안 들었어.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오펙에서도 UAE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좀 붙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미국 쪽에다 이제 수백억 달러 또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중동의 이제 그 에너지 원유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오펙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에너지 패권이 서서히 이제 미국 쪽으로 또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맨 처음에는 주식시장에 올라갈 때 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얘기할 때 실적주, 뭐 반도체, 우량주 올라가고 혁신주 올라가고 경기민감주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경기민감주인 것도 있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거 제가 뭐 건설이나 건설기계 얘기하면서 인프라 관련주를 얘기하는데 보통 정부 정책 사업으로 올라가는 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인프라 정책이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정부의 곡간을 좀 풀어가지고 투자를 이제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를 낮추기 계속 압박은 하겠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뭐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청문회 발언이 있긴 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좀 합치가 돼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돈을 풀어가지고 이번 에너지 인프라 쪽에 돈을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건설이나 건설기계도 그렇지만 뭐 각종 이제 FLNG 분야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이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가지고 뭐 철강들,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전쟁이 종전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 한국 기업들까지 수혜가 오는 건가요? 미국이 돈을 풀면?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얘기했던 게 한국, 일본 너희 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미국 거 이제 에너지 수입해가, 이런 기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가스관 관련주인 뭐 세아제강이나 뭐 휴스틸, 넥스틸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최근에 이제 철강이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종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크게 한번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반도체를 보고 있지만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 좀 이렇게 시선이 좀 가면 지금은 좀 들어갈 만도 하다. 어차피 전쟁의 종전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곧 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 기분 좋고 막 한데, 아예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저거는 고점이야라고 생각하고 뭐 1, 2월에 다 파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그분들 뭐 어떡하냐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담아놓긴 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반도체 쪽을? 저는 솔직히 좀 담아는 놓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예 없으면. 뭐 솔직히 뭐 과감하게 풀베팅을 하세요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타점도 좀 어느 정도 지나갔고요. 4월 중순 정도가 저는 타점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정도에라도 저는 일정 정도는 담아놓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담는 게 아니라 지금 잘 가는 거하고 앞으로 갈 거를 좀 같이 섞어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올라갈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담되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지 말고 소액으로 이제 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저는 미국 기업들부터 먼저 갈 거라고 봐요. 그냥 대놓고 알파벳이 먼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같이 담는 전략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방산이나 뭐 그쪽은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영향을 주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계속 이제 전 세계적인 방위비 증액, 뭐 국방비 이제 증액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은 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이라든지 우주항공 모멘텀으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봐서 단순히 방산 모멘텀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모멘텀도 올 하반기에 같이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뭐 지금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뭐 한번 이슈를 한번 타긴 탔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기엔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무섭긴 한 네, 가격대긴 하다. 솔직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도 저는 무섭진 않거든요. 네. 지금 들어가도 무서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이익 대비해서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빠질지언정 뭐 기분 좋게 버티겠다는 네, 좀 확신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방사는 빠지면 좀 불안해질 것 같긴 합니다.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은 좀 되는 구간이다. 그렇죠. 그러면 아예 차라리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 보고 있는 그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역전될 거니까. 그렇죠. 예. 그쪽도 이제 같이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